마포구 서교동 음성 안내를 시작합니다. 실제의 교통규제에 따라 주행하세요. 널 가져왔구나. 상신호화를 시작합니다. 미세먼지가 많아서 차가 지저분해지던데. 왜 자꾸 띵동거리지 얘는? 뭐 녹화되는 게 있다는 건가?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
전선도로 내부 순환로를 통과하는 경로입니다. 딸이 고3이라 그냥 눈치 보더라고. 진짜. 거짓은 중국 정부가 한국산 화장품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산 양변기도 품질 불량을 이유로 무더기 불합격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106개 조사 대상 중 47개 품목을 불합격시켰으며 이 중 43개 품목의 경우 한국이 원산지였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즉 AI의 여파로 사상 처음으로 미국산 신선 계란이 수입된 데 이어 호주산 계란도 처음 국내에 들어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내일 오후 호주산 신선 계란 1톤이 국내에 들어옵니다. 호주산의 경우 물량 자체가 소량이고 최초 수입 시 검역 위생 검사에 최소 8일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설 연휴 첫날인 27일 이후에나 시중에 풀릴 전망입니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하면서 국내 만 65세 이상 인구가 만 15세 미만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3.26% 증가하면서 700만 명에 육박한 반면 15세 미만 인구는 2.06% 줄어들며 7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나이지리아 공군이 극단주의 무장단체를 겨냥해 군사작전을 수행하던 중 난민촌에 폭탄을 잘못 투하해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나이지리아 공군의 어이없는 오폭이 대형 민간인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을 겨냥해 군사작전을 수행하던 나이지리아 전투기는 실수로 동북부 보르노주 지역에 있는 한 난민촌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민간인을 겨냥한 나이지리아 군의 오폭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보르노주 정부 측은 최소한 100명의 난민이 폭격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난민을 돕던 적십자 구호단체 직원 6명과 자원봉사자 등 20명도 포함됐습니다. 부상자를 포함하면 사상자 수는 수백 명에 이릅니다. 사고 직후 나이지리아군은 카메룬과 국경을 맞댄 동북 지역에서 오폭 사고가 있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보코하람 대원들이 그곳에 집결할 것이라는 정보를 토대로 임무 수행을 명령했다면서 전략적 실수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밝혀 오폭 사실을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이지리아 동북부 지역은 지난 2009년 이후 보코하람이 활개를 치면서 정부군과의 사이에 유혈 사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군과 이슬람 무장 세력 보코하람 간 전투로 지금까지 2만 명 이상이 숨지고 230만 명이 난민 신세가 됐습니다. CBS 뉴스 이재용입니다. 멕시코의 휴양도시 칸쿤의 주 검찰청에서 어제 무장 괴한들의 총격이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 이는 칸쿤 인근 플라야 델 카르멘에서 열린 음악축제에서 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멕시코인 2명과 외국인 3명 등 5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친 지 불과 하루 만입니다. 이번 검찰청 총격으로 괴한 3명과 경찰관 1명이 숨졌으며 총격 용의자 5명을 체포했다고 킨타나로 오루주의 카를로스 호아킨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정부가 한일 관계를 비미로 소녀상 철거 이전을 요구하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소녀상을 지키겠다고 나섰습니다. 부산 대학생 결의 하나는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 영사관 앞에서 소녀상 지킴이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발족식에서 한일 정부의 소녀상 철거 발언을 규탄하고 소녀상이 안전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지킴이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족식이라고 해야 돼. 발족식 그랬는데 우리 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박차순 할머니가 오늘 중국 후베이성 샤오간시 자택에서 향년 94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박 할머니가 돌아가심에 따라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9명 중 생존자는 39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김수진 리포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뒤덮으면서 오늘 하루 종일 뿌옇고 답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과 전북, 충북과 강원도, 원주, 경북, 김천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 전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평소보다 2배에서 4배가량 높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도 이렇게 대부분 지방의 대기질이 나쁨 단계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서 외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앞두고 큰 눈 소식도 있는데요. 내일 밤 서울, 경기와 충남 서해안부터 눈이 시작돼서 금요일인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금요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또 금요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예상적 설량이 강원 영동과 제주산 간의 5에서 최고 20cm 안팎, 그 밖에 서울을 포함한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 5에서 10, 최고 15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다만 내일까지는 추위가 심하지 않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 영상 4도의 분포로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고 이번 주 금요일에 많은 눈이 내리고 난 뒤부터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CBS 노컷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과 스마트 TV, 아이패드 등 모든 스마트 기기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터널 공사장 발파로 생긴 진동이 온실에 분재에 끼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재준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비닐하우스 온실을 운영해온 A씨는 지난 2014년 말부터 별다른 이유도 없이 시름시름 말라 죽어가는 분재들을 발견했습니다. 2만 그루 넘는 분재 가운데는 비싸게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자나무도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1년 넘게 분재들이 계속 말라 죽어간 끝에 A씨는 지난해 초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수도권 고속철도 공사로 발파 작업이 진행되던 인근 터널 공사 현장의 진동을 지목한 겁니다. A씨는 올해 초 발주처와 시공사를 상대로 2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시공사 측은 발파 진동이 기준치 이하였다며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조사해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에게 1억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전문가 조사 결과 온실에서 감지된 터널 발파 진동이 기준치의 2배여서 분갈이 중이던 분재의 뿌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위원회 관계자입니다. 분갈이를 할 때 뿌리를 잘라줘요. 굉장히 약해진 상태가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진동이 오게 되면 작은 진동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위원회는 다만 발파 당시 상당수 명자나무는 뿌리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배상 요구액의 41%만 인정했습니다. 분재이긴 하지만 공사 진동이 나무에 피해를 줬다는 결정이 나오긴 이번이 처음입니다. CBS 뉴스 이재준입니다.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5채 중 한 채에는 월 평균 소득 430만 원이 넘는 중산층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연간 소득이 1억 2천만 원 이상인 소득 10분위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저소득층이 누려야 할 혜택을 뺏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2014년 장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소득 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가운데 월 평균 소득이 430만 원이 넘는 소득 6분위 이상이 전체의 22%를 차지했습니다. 한국현대미술의 거장 이우환 화백작품의 위작을 만들어 판매한 화랑 운영자와 골동품상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기와 사서명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모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화가 이모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골동품상 이모 씨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5조 원대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고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은 영업 손실을 만회하고 목표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회계 분식이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임기상 임승선, 기술 천재복, 진행의 아나운서 이진희였습니다. 부부간선도로 방면 좌회전입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 KB증권, 현대자동차그룹, 에이스침대, 롯데 하이마트 제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논평을 보내드립니다. 식구랑 잠을 잤더니 아니 괜히 간다 그랬나. 예의상 물어봤는데. 오늘의 논평, 현실 정치에서 제3지대로는 어렵다라는 제목으로 김재덕 논설위원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을 계기로 불타오를 것 같았던 제3지대론이 오히려 빠르게 소멸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3지대론이란 친박 친문계를 제외한 모든 세력이 한데 모여 대선 후보를 내자는 주장으로 지난해부터 거론돼 왔습니다. 제3지대론이 갑자기 식어버린 것은 우선 반기문 전 총장이 엊그제 기존 정당에 입당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일자 반 전 총장 측은 오늘은 어떤 방식으로 정당과 함께 할 것인지 폭넓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으로 물러섰습니다. 정당 입당은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고 일단 여야를 넘나드는 행보를 하면서 제3지대론의 형성 기회를 더 도모해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반 전 총장이 설 연휴 직후에 바른정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야의 세력들이 제3의 공간에서 모여 대선 후보를 내자는 주장은 시작도 전에 무산되고 반 전 총장은 사실상 여권 후보로 대선에 나오는 셈이 됩니다. 국민의당은 벌써 반 전 총장에 대해 박근혜 정권을 이어받은 것 같다며 연대의 문은 거의 닫혔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3지대론 형성은 사실상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문입니다. 진보인지 보수인지 정권 교체인지 정권 연장인지도 애매한 가운데 한데 모여서 대선을 치러야 할 명분이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공통점은 이른바 친박 친문계와는 정치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새누리당이 의미 있는 대선 후보를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3지대로는 사실상 반 문재인 전선 구축이었습니다. 명분이 뚜렷하지 않자 이들이 고리로 내세웠던 게 개헌입니다. 그러나 개헌을 정계 개편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동력을 상당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개헌보다도 집권이 더 중시되면서 순수 개헌론자들로부터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처럼 제3지대로는 각 세력의 이해 충돌, 현실적인 한계 등으로 사실상 이루어지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공학적 차원의 이합 집산에 대한 유권자들의 염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에서 비롯되는 불확실한 정치 일정이야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권을 하려는 정당과 대선 주자들이 투명한 비전 제시와 명확한 행보로 유권자들에게 표를 구하는 것은 책임 정치의 기본입니다. 더 이상 뜬구름 잡는 그들만의 이합 집산 시나리오에 매달릴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의 논평이었습니다. CBS 어머니, 저 합격했습니다. 탱커스 공무원 합격. 탱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탱커스 금융 자격증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옛 말씀에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하셨다. 여기 30년 넘게 소파 만들기로 한 우물을 파온 회사가 있었으니 그 이름 바로 다우닝 되시겠다. 이제 다우닝이라 쓰고 명품이라 부르리. 다우닝은 다릅니다. 명품 소파 다우닝. 다인씨, 105 신도시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온대. 와, 정말요 사장님? 최고 7m 침구에 드라이브인 시스템, 바다 조망권에 기숙사까지. 와, 업무 효율 상승 요건이 다 있네요. 지식산업센터 시공도 다인이 만들면 다릅니다. 로얄팰리스 테크노 1644-6686 다인건설. 오라! 2017년 건축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하우징 브랜드 페어. 품격 있는 건축 자재가 품격 있는 집을 만듭니다. 1월 19일부터 22일까지 퀄트에서 열리는 명품 건축전 하우징 브랜드 페어.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서울 515-4809 하우징 브랜드 페어. CBS가 야심차게 준비한 찾아가는 영화관. 4주 연속 다양성 영화 1위에 빛나는 영화를 들고 교회로 찾아갑니다. 한국 교회를 울렸던 다큐멘터리 영화 순종. 찬송가 나같은 죄인 살리심의 감동실화 프리덤. 소아암에 걸린 소년이 천국으로 보내는 편지 레터스 투 갓. 크리스마스 특집
사람들께 내일 새벽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왼쪽 예, 방향입니다. 삼성 스파이 사건으로 삼성과 김윤현이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서 자,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정유라에 대한 이화여대 특혜 문제, 오늘 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죠. 정유라를 장학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설명 들어보시죠. 7시 5분에 시작된 2부 승인서적 또 이후에 재판계 사정, 예상했던 것보다 충격이 크고 특히 작은 출판사들의 어려움이 크답니다. 네, 출판평론가 장동석 씨 초대해서 자세한 얘기 듣고요. 은수미 안진걸의 외부자들 폭로까지 2부에 준비합니다. 여러분의 의견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연료 부과되는 문자매치 샵 1212로 보내주시고요. 잠깐 광고 듣고 옵니다. 공인중개사 시작은 방문각. 공인중개사 성공은 방문가. 공인중개사는 언제나 방문각. 초등학교 공부는 학교 공부가 기본입니다. 서연이 엄마, 서연이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한대요? 우리 민준이도 서연이 밥만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모르셨어요? 초등학교 공부는 하나만 알면 되는데. 그래서 서연 엄마 비결이 뭐예요? 홈런 하세요. 아이스크림 홈런이요. 아이스크림 홈런. 한가인입니다. 당신의 화장대 위엔 응축 에센스가 있습니까? 정관장 홍삼오일과 희석하지 않은 홍삼 응축수로 진하게 처음 만나는 응축 에센스 동인비 진 에센스. 냉철한 분석, 따뜻한 시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오늘 했던 뉴스입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를 본격 가동했죠? 예, 예상됐던 일이고 뭐 조금 늦은 감도 있고 새누리당이 그 설 전에 당명하고 로고도 바꾼다고 하거든요. 예. 이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네, 윤리위를 통해 인적 쇄신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그나마 반기문 전 총장 들어올 수 있다. 아이, 이런 그럼요. 거 그렇죠. 크게 봐도 그렇죠. 그 집안 정비를 좀 해놔야지 새 사람 들어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몇 사람 제명했죠? 예, 오늘 그 윤리위 회의가 있었고 이항구 전 공관위원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석 전 부의장, 박희태 전 의장 이렇게 4명 제명. 김현아 의원에 대해서는 3년간 당원권 정지를 의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제명된 4명은 사실 현직 의원은 아무도 없네요. 그리고 이분들은 사실은 정계를 은퇴한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예. 아 진짜 이제 뭐 목사가 왜 처리가 저래 늦었죠, 진짜. 사실은. 그렇죠. 위의원은 징계 사유에 대해서 이항구 전 위원장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공천 의무와 책임이 있으나 공천 과정에서 각종 논란을 일으켜 국민의 지탄을 받게 하고 민심을 이탈하게 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밝혔고 네. 현기환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기소돼가지고 징역 1년 선고받은 부정부패 행위지 않습니까? 해운대 LCT 그렇죠. 관련해서. 예. 박희태 전 의장 좀 이미 늦었는데 2014년 9월에 그 골프장에서 캐디 강제추행 맞아요. 이게 이제 유죄 선고받았거든요. 집행유예지만은 예. 민심을 이탈하게 하고 당의 의신을 극히 훼손한 책임을 물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네. 김혜나 의원은 부관 참신이야? 몸은 저기 새누리당에 있는데 마음은 저쪽 다른 정당에 나가가지고 거의 뭐 활동도 그쪽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명해달라고 요구한 건데 네. 제명은 안 했네요. 그렇죠. 하면서 한 말이 이제 김 의원은 당의 존재를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타당 활동을 지속하는 등 명백한 해당 행위를 했다. 적반하장식으로 제명을 스스로 요구하는 듯 비윤리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들어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게 탈당하면은 의원직 상실입니다. 비례대표니까. 그렇죠. 근데 출당, 제명 이러면 의원직 금지거든요. 그러면서 바른정당에 갈 수 예. 있죠. 예, 윤리위는 김 의원의 이제 유신을 톡 좁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른정당으로 못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의원직을 유지하는 네. 한. 이게 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또 이게 정치판이 워낙에 요동을 치니까 뭔가 또 이제 뭐 큰 판이 벌어지면은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서충원, 최경환 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빠졌죠. 윤리위원회에서는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세 사람에 대해서 20일 윤리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소명하라고 최후 통첩했습니다. 20일이면 모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심의기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심의기간이
20일 날 회의에 출석도 안 하고 또 탈당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새누리당이 이제 탈당 공고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걸 하면은 그 탈당 공고를 받고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 안 하면 제명입니다. 바로 제명? 예.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인물들은 이항구 전 위원장 정도는 이제 정무적 판단인 거고 나머지들은 딱 떨어지는 죄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이분들에 대해서는 뭐 위세를 부렸다 이런 정도의 제목이니까 좀 주관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해당자들이 어떤 징계를 받으면 거기에 법적 대응하고 이렇게 버틸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이렇게 탄원서 같은 걸 돌렸다고 합니다. 탄원서를 돌렸다는 거는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이렇게 제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봐달라 이거죠. 그렇죠. 네. 나머지 이제 두 사람은 뭐 출석 안 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뭐 버틸지는 안 버틸지 모르겠는데 새누리당 대선 임명진 위원장 쪽으로 넘어왔다고 봐야죠. 당명도 바꾸고 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반기문 전 총장을 영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 되면은 추가 탈당 뻔하거든요. 근데 반기문 전 총장이 어느 정도 한다고 새누리당 보겠어요?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요. 약 700m, 제일 좋은 것은 반 전 총장이 입당을 해가지고 본인들을 중심으로 보수연합을 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선책이 있을 수도 있죠. 그게 뭐예요? 반 전 총장이 처음에 새누리당에 안 오더라도 뭐 다른 정당에 가건 어디로 가건 간에 큰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새누리당을 한 세력으로 이렇게 동등하게 끼워주는 거. 그게 이제 한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자선책이겠죠. 다른 정당이 끼워줄까요? 글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서청원, 최경환 이런 사람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친박 색채를 못 털어내는 거는 고사하고 안 끼워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예 새누리당을 사람 빼내가지고 무너뜨리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최악인 거죠. 그게. 근데 그게 저도 좀 잘 모르겠는 게 지금 새누리당에서 이 당이 나의 당이다. 그러니까 이 당을 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그냥 뭐 무너지면 무너지고 나도 뭐 기회 되면은 말 저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당장 바른정당으로 못 가니까 뭐 저 반전 총장 쪽으로 가는 게 어떤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눈치 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요. 참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입니다. 새누리당.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430억 원대 뇌물 공여와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오전에 한 4시간 동안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요. 현재 구치소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는데 관련해서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를 연결합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히 삼성하고 또 관련이 깊죠. 이른바 삼성 엑스파일 떡값 검사들 실명을 공개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아서 의원직까지 상실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소영장 발부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마 대한민국 법원이 지금 심판들 위에 섰다고 보고요. 예, 저는 검찰의 그 영장 선고 사실들이 법원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삼성 측은 뭐 경제에 미칠 악영향 또 도주 위험성이 전혀 없다 이런 이유로 불구속 기소할 것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까지 뭐 혐의를 부인해 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이렇게 관계되는 증거들을 또 이렇게 바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 예, 있기 때문에 저는 구속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얘기할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 그걸 염두했으면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네. 근데 제가 조금 아까 언급한 그 엑스파일 사건 말이에요. 네네. 그 낱낱이 죄상이 이렇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들 또 피해 갔잖아요. 네. 그만큼 삼성이 사법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다라는 게 그 당시에 다시 한번 드러났던 거 아닙니까? 노회찬 원내대표도 바로 몸소 겪었잖아요, 그런 걸. 그렇습니다. 제가 겪었던 이른바 특검 검사들을 고발했던
엑스파일 사건도 그러하고요. 그 외에 이제 삼성그룹의 그 이세 승계를 위한 그 여러 가지 그 사안들, 예, 그 불법 증여와 관련된 그런 그 문제를 다룬 재판도 계속해서 뭐 재판부를 바꿔가면서 예, 뭐 10여 년 끝에 이렇게 결국에는 무죄가 되는 예, 소망망이 처벌로 끝나는 사태가 있었던 것처럼 예, 이 검찰 뭐 법원 할 거 없이 전반적으로 오비가 예상이 돼. 뭐야? 뭐야? 방송이 꺼지고 지랄이야. 뭐지? 뭐야? 어머, 저 방송 사고야? 네,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와, 대단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일정 관계 때문에 사실 방금 인터뷰를 사전에 녹음을 했었는데 이 녹음된 파일이 지금 불량이 돼서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노회찬 의원과의 인터뷰를 마무리까지 다 보내드리지 못해서 거듭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죄 말씀드리고요. 자, 바로 다음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오늘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검은 이 정유라에 대한 2대의 특혜 문제는 최경희 총장이 마지막 소환자다. 즉 최경희 총장까지만 수사한다. 이런 방침을 밝혔어요. 자, 그리고 오늘 새롭게 증거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 정유라를 장학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화여대의 규정까지 바꿨다. 이런 자료를 입수해서 공개하신 교문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연결해서 이모저모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김병욱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방금 제가 언급한 그 새로 단독 입수해서 공개한 자료 있잖아요. 예. 장학금 주려고 학사 규정 바꿨다. 이게 어떤 자료입니까? 저희가 입수한 그 팩스 4본인데요. 김경수 학장이 체육과학부 교수 회의에서 체육과학부 수시 전형 실기 우수자에 대해서 별도의 학사 가이안을 만들어서 그 당시 보직 교수인 박모 교수에게 팩스로 보낸 그런 문건을 오늘 공개하게 됐습니다. 주된 내용이 어떤 겁니까?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요, 보통 학점을 줄 때 상대평가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절대평가를 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최소 B 학점을 주라는 얘기고요. 예. 그 C급 대회, 그러니까 뭐 전국 체육대회나 협회장기 대회, 뭐 이런 C급 대회에 3위 이상 실적이 있으면 장학금을 주라.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 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새로 신설한다 이거죠? 예, 그렇죠. 그게 딱 대상 학생이 정유라 학생 하나인 것만은 아니지만 하나인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수시 전형으로 뽑힌 그 체육특기 우수자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을 적용하자. 그렇죠. 그 뭔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 배경 뭐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여기 그 팩스 4번을 보면은요, 그동안의 체육 특기생에 대해서 대회 출전 등으로 인해서 수업 결손 시 해당 단체 공문서 제출 등으로 출석을 인정한 관례가 있었으나 담당 교수 재량에 따라 출석이 인정이 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이 돼 있는데 저희는 이 답변이 부족하고 실제로는 목적 의식을 가진 대규 재정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 의식은 정유라를 더 특혜를 주기 위해서. 특히 우리 김병욱 의원이 이와에 대해 정유라 관련 자료들을 많이 입수해서 공개하셨어요. 정유라의 대리시험 답안지도 입수해서 공개하셨고 교육부의 특별감사 자료도 공개하셨죠. 이런 걸 쭉 종합해서 보면 이화여대가 조직적으로 정유라 씨한테 특혜를 줬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까? 당연하죠. 저희가 이제 특별히 제가 상임위 교문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우리 요즘에 학생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취업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그 교육 현장만큼은 어떤 권력이나 돈으로부터 좀 자유스러워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유라 양이 보여주는 이 교육농단이 우리 학생들한테는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실망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의적 관점에서 끊임없이 파헤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이화여대 측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집단적으로 정유라 양을 관리하고 보호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공개한 자료 중에서 보면은 최순실과 정유라가 작년 4월에 하루에 총장, 학장, 학부장, 담당 교수를 다 만나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사전에 긴밀한 연락이 없이는 하루에 6명의 교수를 총장이 이하 시간 강사까지 하루에 다 만난다는 게 사실 학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거 보면은 최경희 총장과 김경수 학장이 중심이 돼서 정유라의 성적과 출석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변의 교수님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해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최경희 전 총장이 특검에 출석해서 지금 이 시간도 이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오늘 오후에 브리핑을 하면서 이화여대 문제 관련해서는 최경희 전 총장이 마지막 소환자다라고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책임 물을 사람은 없다는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유라 양의 교육농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아직 공개는 안 하겠지만 학교 내부에 교수들도 좀 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윗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총장, 그다음에 뭐 학장, 학부장 이하 교수님들이 개인적으로 어떠한 혜택을 보려고 이렇게 도와줬는지, 그리고 이화여대는 또 학교 차원에서 어떠한 혜택을 보려고 이런 걸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져야지 이것을 그냥 이번 소환으로 마지막으로 더 이상은 안 부르겠다라는 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고요. 아직도 진실 규명에는 한참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장도 꼬리다 이 말씀이잖아요.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윗선은 누구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요, 우리가 문체부를 보면은 김종 차관이 최순실의 대리인 심부름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교육 파트에서도 물론 김종 차관도 일부 개입된 부분이 있는데요. 최순실의 대리인 역할을 한 사람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교육부에? 교육부 교육 관계 쪽이에요. 교육부를 포함한 교육 관계 쪽에 그 고리를 좀 더 찾아내는 노력을 특검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와 교육 관계 쪽이라면 또 어디? 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이런 거요? 뭐 등등 다 포함해서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물론 이제 교육부나 관계된 정부 당국을 더 윗선이라고 보시면은 그거는 이화여대에 직접 관련된 사람은 아니니까 이대 관련자 중에는 최경희 전 총장이 마지막이다. 일단 그렇게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뭐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청와대 내에도 있을 수 있고 교육부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화여대 내에도 지금 현재 소환되고 한 사람이 이제 총장, 그다음에 김경수 각장, 남궁곤 뭐 차장 이런 정도이지 않습니까? 유철균 교수까지 구속돼 있죠. 유철균 교수까지 4명인데요. 그 외에도 저희가 충분히 정황이 있는 교수가 또 있고요. 그리고 그 외부에서도 충분히 정유라를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온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4명 외에 이대 교수가 더 있다는 거는 지금 뭔가 근거를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좀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그럼 몇 명 정도가 더 있습니까? 뭐 저희가 알다시피 정유라 건에 대해서 최순실 씨와 싸우면서 그 요청을 거부한 교수이지 않습니까? 그런 교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지금 아직은 뭐 증거를 100% 갖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추적 중인데요. 저희가 이제 증거가 나오면 또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교육부나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증거자료나 근거는 아직 갖고 계신 건 없고요? 저희가 국회가 이제 한계가 있는 게요. 저희가 특검처럼 뭐 조사권이나 압수수색권이 없고 저희 산하기관에 주로 자료를 위주로 해서 이제 사회정의나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는 좀 그 부분에서는 자료 취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특혜를 받은 장본인인 정유라 씨에 대한 지금 수사 아직 지금 송환도 절차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한다고 보세요? 정유라에 대한 수사는? 그게 참 답답한 측면이 있죠. 빨리 한국으로 송환을 해서 진실규명에 협조를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덴마크에 있고 그다음에 덴마크 내에 또 관련된 법규라든지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로 그리고 또 뭐 19개 된 아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정적 여론을 또 형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사법 당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덴마크에 가서 덴마크 당국과 경찰 그리고 주변에 대해서 호소를 해서 빨리 정유라 양을 한국에 소환해서 본격적인 교육농단의 전모를 파헤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정유라 씨는 그 덴마크에서 한국 기자들하고 만났을 때 학교 문제에 대해서 자기는 잘 모른다. 자기는 그냥 퇴학당할 줄 알았는데 학점이 잘 나와서 의아하다. 이러면서 자기는 책임이 전혀 없고 좀 엄마가 했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정말 거짓말임이 밝혀졌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작년 4월이거든요. 한국에 와서 총장이야 6명의 교수를 만난 게 그때가 작년 1학기가 한참 진행 중일 때잖아요. 학점에 관심이 없었으면 엄마랑 함께 한국에 와서 6명의 교수를 만날 리가 없는 거죠. 당연히 학점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당일날 하루 동안에 6명의 교수를 또 만난 거고요. 저희가 또 교육부 문답서를 보면은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정유라가 출석하지 않아서 담당 강사가 출석부에다 줄을 그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유라 양이 이게 파울이죠. 면담 이후에 학업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 그래서 학점을 줬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장애 학생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정유라가 하고 있다고 정유라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증빙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해서 또 뭐 학점을 줬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정유라 양은 학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있었고 한국에 와서 교수들한테 이런 사정 얘기를 했고 또 어떻게 학점을 따는 게 좋은지 레포트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은 건지 출석을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다 묻습니다. 시계에서 이제 학점 특강을 받고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독일에서는 이제 그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뻔뻔한 거짓말이죠. 학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게 확인됐다고 학점을 준다고요? 그렇게 지금 교육부 감사 문답서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활동 그 증명서도 결국은 안 냈는데도 또 준 거죠, 학점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출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그런데 제출 안 했는데도 학점은 나갔고. 여태까지 학교가 이렇게 총장, 학장, 학부장, 교수까지 총동원돼서 조직적으로 한 사람을 이렇게 특혜를 준 사례를 혹시 기억하세요?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경희 총장 소환을 끝으로 이화여대 건을 마무리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아마 최순실의 딸 정유라 같은 건이 아마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없기를 바라야 되고요. 이 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를 세우지 않는 이상은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교수들이나 학교 관계자 학생들에 대한 미치는 부작용은 엄청나거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진들에 대해서도 과연 교육자가 가져야 할 자세가 어떤 것인지 또 학생들에 대해서도 아무리 돈과 권력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다 극복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건이 허지부지 되면 알겠습니다. 저희 나라 교육 현장은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최경희 총장을 마지막으로 소환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진실 규명을 위해서 특검이 노력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화여대 내부의 더 다른 교수들 또 교육부나 청와대 등의 관계기관들까지 수사를 더 진행하라 이 말씀 고맙습니다. 네, 분당관의 김병욱이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었고요. 아까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의 인터뷰 말씀드린 것처럼 노회찬 원내대표 일정 때문에 사전 녹음을 했었습니다만 저희 방송 사정으로 갑자기 방송이 중단됐습니다.
컴퓨터 이거 100% 믿으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다 못 보내드린 방송 저희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를 통해 들으실 수 있고 저희 시사자키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불편께 드린 점 다시 한번 애청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죄 말씀드립니다. 2부에 다시 오죠. CBS 언제나 우리 곁에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 LG협찬 1분 기상정보입니다. 추위가 조금 주춤한가 싶더니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원주, 김천, 전북과 충북 일부 지역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인데요. 내일까지도 전국의 대기질이 나쁨 단계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밤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밤 서울, 경기와 충남 서해안부터 눈이 시작돼서 금요일인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금요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서부 지방, 또 금요일 오후부터 밤 사이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게는 10에서 최고 20cm 안팎의 큰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대비를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원주, 청주 영하 4도, 광주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 서울 4도, 부산 10도의 분포로 내일까지도 추위가 심하지는 않겠습니다. LG협찬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최고의 공연 국립극장 마당놀이 놀보가 온다. 안녕하세요, 김성녀입니다. 연말연시 놀보와 함께하는 한바탕 잔치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2월 8일부터 1월 29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만나요. 8세 이상 관람입니다. 해피쉐비 뉴 이어. 출발하기 좋은 1월 스파크를 만나보세요. 콤보 할부로 70만원, 16일까지 출고 시 30만원, 5년 이상 차량 보유 시 20만원, 최대 120만원까지 할인됩니다.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일부 차량 제외. 1월 한 달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너무 빨리 나이 든 건 아닐까? 쉽게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닐까? 뻔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향한 끝없는 질문을 가장 그랜저답게 답하기 위해 다시 처음부터 그랜저를 바꾸다. 그랜저, 현대자동차. 제주에서 누리는 422실 프리미엄 라이프. 제주신항, 제주시청, 제주터미널. 도심의 편리한 인프라. 제주신항 코아루 디펠리체의 오피스텔. 1월 모델하우스 그랜드 오픈 예정. 문의 1544-7917. 한국토지신탁 대창건설. CBS 캠페인 나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좀 내성적인 편이라 사람을 이렇게 잘 많이 못 친해지는 편인데 좀 자신감을 갖고 인간관계를 많이 넓혀 가자는 생각이에요. 실제로 입지 않은 옷들인데 혹해가지고 제가 샀던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의 과소비를 좀 줄이는 걸로. 운전 핸들 잡으면 마음이 굉장히 급해지는데 2017년에는 나부터 좀 잘 끼워주고 양보 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CBS 캠페인이었습니다. 태양과 바람으로 전기를 만들어 저장고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고 남는 에너지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 대한민국의 오늘. 겨울철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지켜주는 일상 속 작은 실천을 더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게 하는 에너지 신산업과 에너지 절약의 만남.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희망을 더 크게 키웁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합니다.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지금은 새로운 날을 계획할 시간. 갤럭시와 함께. 삼성 갤럭시 S7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 심사를 받은 뒤 몰려든 취재진으로부터 쏟아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 오후 2시 15분쯤 중앙지법에서 조희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문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신문 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취재진이
영장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나, 특검팀의 수사 결과를 전부 부인하는 취지인가, 대통령과 최 씨 측에 지원을 약속했나 등의 질문을 쏟아냈지만 이 부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할 예정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해야 할 필요를 법원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규철 특검보는 아직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최선을 다했으므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나 딸 정유라 씨를 지원한 것의 대가성 여부가 이 부회장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이 특검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의 설계자로 거론되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작성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곧 결정할 방침입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들에 대해 재소환 없이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곧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박차순 할머니가 오늘 중국 후베이성 샤오간시 자택에서 향년 94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박 할머니는 재작년부터 척추 협착증과 결장염, 뇌경색 등을 앓다가 최근 증세가 악화해 이날 오전 사망했습니다. 박 할머니가 돌아가심에 따라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9명 중 생존자는 39명으로 줄었습니다. 정부가 올 들어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승인함에 따라 꽁꽁 묶인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유진벨 재단의 다제내성 결핵의약품 신청에 대해 승인했다며 다제내성 결핵 치료가 시급하다는 점, 치료를 지속해야 한다는 필요성, 그리고 결핵 환자들 이외에는 전용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져 밤부터 서울, 경기도와 충남 서해안에 눈이 오겠습니다. CBS 뉴스 이강민입니다. CBS 시대를 이끌어온 명사들의 차 링컨 컨티넨탈. 마침내 14년 만에 지금껏 본 적 없고 경험한 적도 없었던 대형 럭셔리 세단의 귀환. There's nothing like it. Lincoln Continental. 다운이 겨울엔 전골이지. 준씨 차려. 냄새 날 텐데. 비밀이 있지. 다운이 문지르면 냄새 쏙쏙, 향기 톡톡. 좋다. 비밀은 다운이야. 더욱 상쾌해진 다운이. 3분의 1컵의 파워. 2분의 1컵 이상 사용 시 빨래당 3kg 미만. 물세 60리터 표준 사용량 기준. 오늘은 좀 어떠세요? 오늘도 환자를 돌보는 한의사 정일경 씨. 맛있게 드세요. 어르신들을 돕는 봉사단 방은화 씨. 예원이 뭐가 좀 어려워?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선생님 김선경 씨.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분 어쩌면 당신도 만나고 있는 탈북민입니다. 당당히 자신의 이름으로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AI 싫어 조심해요. AI 막으려면 어떡해요? 닭과 오리 농장에는 가지 마요. 죽은 새와 동물 만지면 노노. 닭고기 오리고기 맛있게 냠냠. 80도에서 1분 이상 익히면 안심. 절세 사는 곳 가지 마요. 외출하고 집에 오면 손 씻기. 기침할 때 입 가리고 마스크 써요. 콜록콜록 의심되면 1339. AI 싫어 조심해요. 싫어 지킬수록 안전해요. 우리 모두 화이팅. 7시 5분입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시작기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미디어스의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호성 전 비서관하고 최순실 씨가 주고받은 전화통화 그리고 문자 이런 게 2년 동안 2,100건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걸 뭐 단순 평균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하루에 약 3번씩은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통화를 한 셈인데요. 예. 오늘 재판에서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2013년까지 전화는 한 뭐 895회, 문자 메시지는 1197회 뭐 이 정도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건데요. 이 중에 이메일로 자료를 보냈으니 확인해라. 이 내용인 문자 메시지가 총 237회라고 하니까 예. 상시적으로 지금 문건이 유출됐고 그것이 일상적으로 최순실 씨에게 전달됐다는 점이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검찰이 확인을 해보니까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에 이메일이 이제 수신된 이 시각하고 네.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이 발송 일시가 일치한다고 하거든요. 결국 태블릿 PC도 최순실 씨가 썼다. 이 결론이 가능한 그런 얘기들이 그것도 입증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정호성 전 비서관은 그동안 좀 오락가락했는데 대략적인 혐의 내용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최순실 씨에게 문건을 유출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다만 그 의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잘해보려고 조금이라도 한마디라도 제대로 체크해보고 싶어서 한 것이다. 또 자신도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인데 이걸 뭐 범죄를 공모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가슴이 아프고 뭐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3차 공판은 다음 달 16일에 열리는데 이때 이제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지금 뭐 제출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때를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직 연설기록 비서관이 연설문이 헌법에 안 맞는 비문으로 고쳐져서 이의 제기를 했다 이런 증언도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날 재판에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하고 최순실 씨하고 연설문을 주고받고 또 수정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근무했던 전 비서관들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 비서관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연설문이 헌법에 어긋난 비문으로 발표된 사례가 종종 있어서 이의 제기한 바 있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겁니다. 예. 이게 뭐 결국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에게 연설문 보내고 이를 고쳐서 다시 회신을 받은 그런 결과라는 거죠. 고쳤는데 헌법에 어긋난 비문을 썼다? 그렇죠. 예. 연설기록 비서관은 제대로 썼는데 이 비문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그런 결과로 보여지는 거죠. 예. 그런데 조인근 전 비서관은 지난해 국정조사 특히 청문회에서는 연설문을 외부에서 고친 느낌을 못 받았다 이렇게 증언한 바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게 증언이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윤 전 추행정관의 증언도 이게 검찰이 제출했는데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 씨가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표를 보유하고 있는 걸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는 겁니다. 네. 결국 이것도 정호성 전 비서관에 의해서 일정표가 유출이 돼서 최순실 씨가 이런 청와대 비밀 문건에 해당하는 것들까지 다 받아보고 있었다라는 게 뒷받침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 자, 그리고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삼성이 최순실 씨의 그 독일 페이퍼 컴퍼니 설립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최순실 씨가 삼성의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독일 현지에 설립했다라는 것은 이제 뭐 이른바 이제 코레 스포츠 이런 이제 법인들의 이 어떤 존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추정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박영수 특별 검사팀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이 과정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과정에 삼성 측이 법률 자문, 회계 처리, 조세 등등 어떤 재반 사안을 지원했다는 관련자 진술 그리고 물증 등이 이제 확보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작년 7월 달에 독일 현지의 최순실 씨가 자산관리회사인 마인제 959를 설립했다가 8월 달에 코레스포츠로 바꿨는데 이때 이제 사업 설명서에 스포츠 컨설팅, 마케팅 등의 사업 목적이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213억 원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예. 결국 이 뭐 코레스포츠라고 바꾸고 이 뭐 사업 목적을 추가하는 과정 자체가 이제 삼성과의 이제 어떤 그 이심전심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루어진 차원이라는 거고요. 예. 이런 내용들은 장시호 씨로부터 확보한 이 최순실 씨의 제2의 태블릿 PC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있는 이메일에서도 뭐 이런 정황들이 대부분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 이런 이제 그 정황들은 이 삼성 측이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에 대해서 지원을 한 거에 대해서 뭐 청와대의 강요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 좀 어떤 근거를 깰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요소로 작용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했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런 셈이죠. 그런 거군요. 네. 자, 유력 대권 주자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오늘 일자리 관련 공약을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문재인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의 제4차 포럼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각 81만 개 그리고 50만 개 합쳐서 131만 개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또 정규직 고용 원칙의 법제화,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의 대기업 80%에 해당하는 상향 조정 이런 것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기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라는 건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부사관 이런 이 직종들에 대한 어떤 증원인데 이게 사실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가 줄곧 주장해온 바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이제 언급한 차원에서 한 얘기들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초점은 좀 근로시간 단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모아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OECD 최고 수준의 근로 강도 그리고 저출산 문제 이건 역시 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이 주장의 요지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에 이루어지는 이제 노동 시간에 대해서는 이걸 별도로 따져서 이 주 52시간의 법정 노동 시간을 상회하는 주 68시간의 노동을 허용해 왔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휴일 근로까지 포함해서 주 52시간의 법정 노동 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제화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또 근로자들의 연차 휴가 소진 이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공약하겠다라는 이제 언급이 있었고 미취학 아동의 부모의 경우에는 임금 감소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6시간만 근로단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이제 저출산 문제 해결책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이외에도 최저임금을 점차 늘리겠다라든지 임금 인상에 여력이 없는 기업과 자영업자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그리고 해외 공장을 한국으로 다시 유턴하거나 고용을 늘리는 기업을 좀 애국 기업으로 우대하고 파격적인 지원과 혜택을 주겠다. 이런 내용들도 오늘 발언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유승민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의 군복무 단축 언급 이걸 비판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바른정당 대구시당 창당대회가 열렸거든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군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하겠다는데 군대 다녀온 사람은 다 알겠지만 1년으로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느냐. 우리 보수가 저런 엉터리 소리를 하는 후보에게 정권을 내줘도 되겠느냐. 이런 발언을 유승민 의원이 쭉 했다는 겁니다. 예. 또 사드에 반대하고 북한에 물어보고 대통령 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가겠다는 불안한 후보가 지금 지지율 1위다라면서 재차 또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일종의 이제 그 보수 정치에서 많이 하는 이제 종북 프레임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문재인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김경수 의원이 좀 반격에 나섰습니다. 기자들과 만나서 군복무 기간 1년을 공약한 게 아니다. 지금 직업군 인재, 과학기술군 이런 측면으로 해서 군을 개혁할 경우에 장기적으로 먼 미래에는 1년까지도 군 복무를 단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 당장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그렇죠. 예.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공약이라고 얘기한다면 2012년 대선 때 공약이 군복무 18개월이 공약이었고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국방개혁 2020에도 이 18개월까지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겠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공약을 한다면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재미있는 건요. 이 얘기를 하면서 모병제가 될 경우에도 1년까지 복무 기간 단축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언급도 같이 됐는데 지금 바른정당에서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있지 않습니까? 예. 평소에 모병제 얘기를 많이 해왔다는 그랬죠.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유승민 의원하고 문재인 전 대표를 동시에 공격하는 이런 발언도 했는데요. 남경필 도지사는 일단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군복무를 1년으로 단축하면 대한민국 국방전력을 유지할 수 없다 라면서 비판을 했고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모병제에 반대하면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이렇게 비판만 하는 것은 사실상 국방을 팽개치는 거다 이렇게 좀 비판 수위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이 얼마 전에 화장품 통관 안 시켰잖아요. 이번에는 한국산 비데도 무더기 불합격 처분했네요. 지금 중국 관영 매체 보도를 보면은요, 중국의 질량감독 검역 총국이라고 있습니다. 줄여서 질검총국이라고 하는데 전국 20개 출입국 검역국이 공동으로 지난해 106개 수입 전자좌병기 이게 비대거든요. 네. 이 비대에 대한 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률이 45% 정도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검사에서 불합격한 이 수입 비대가 47개 제품인데 이 중 43개가 한국 제품이었다는 거죠. 나머지 제품들이 이제 대만 생산품이라고 하고요. 예. 이 불합격 처분에 이제 대다수는 전기 안전 기준 미달이었고 또 이제 그 80%에 이르는 38개는 안전 표시 미비가 같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30% 정도 15개의 이 상품이 실제 물건과 증명서가 불일치하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은 뭐 품질 불량을 이유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해서도 수입을 중단한 바가 있고 최근에 산동성 검사 동역국도 한국산 양변기와 면도기 이걸 이제 안전기준 미흡으로 리콜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거든요. 결국은 사드 보복 아니냐 이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재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 측은 이 얘기에 대해서는 뭐 중국 측의 경위를 문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린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참 걱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스의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여러분의 퇴근길을 책임지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시사자키는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또는 카카오톡으로 여러분의 의견 지금 보내주시죠. 저는 여러분의 출근길을 책임지는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국내 2위의 출판 도매상 송인서적이 100억 원 규모의 어음 결제 막지 못해서 부도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이 때문에 출판사들이 참 어렵다. 근데 정말 생각보다 더 어려운 모양입니다. 특히 소규모 출판사가 어렵다고 그래요. 문체부는 출판기금 50억 원을 저리로 융자해준다. 현금 30억 원을 지원한다. 이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거 갖고 될까요? 좀 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래간만에 출판평론가 장동석 씨 초대해서 이 문제 좀 집중적으로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출판 도매상이 어떻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판사들로부터 신간을 공급받아서 전국에 있는 서점으로 배본을 해주는 거죠. 영업을 대신 해주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송인서적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역사가 오래됐죠? 어디로 가라고? 송인서림으로 처음 시작이 되었고요. 1990년대 후반까지 목적지가 어딘데 도착했다고 또 뻥을 치고 하지만 그 IMF 당시에 그 굵직굵직한 도매상들이 다 부도가 났었거든요. 그때 이 송인서적은 출판사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서 당시 채권단이 회생을 결의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200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 서점 불일듯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당시에 이 인터넷 서점이 출판 유통의 절대 강자로 부상하면서 점차 이제 송인 서적도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는데 관계자들 증언에 따르면 부도 이후에도 낙후된 유통 시스템을 지속함으로써 현실 대응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송인서적에게 책을 넘긴 출판사들은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부도가 났으니까 돈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피해를 입은 출판사가 무려 2,000곳 그런가요? 여기서 출판사 현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국내 등록된 출판사가 5만 개가 훨씬 넘어요. 그렇게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그러니까 1년에 대략 한 5건에서 6건 정도 신간을 출간하는 출판사는 대략 한 3,000곳 정도이거든요. 그 중에서 송인서적이 2,000곳의 출판사와 거래를 했다. 그것은 출판사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네요. 말씀하신 피해액을 좀 살펴보면 일단 부도 어음이 1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출판사 잔고가 270억 원 정도로 확인이 됐고요. 도서 재고가 40만 권. 서점 채권이 210억 원, 은행 부채가 59억 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1,000억 원 규모 정도라고 보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부도액만 보면 이게 100억 원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일반 업계에서 생각할 때 100억 원 부도 가지고 뭐 이렇게 난리를 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중소출판사가 대부분인 출판계에서 이것은 해운업계의 1조 원 부도와 맞먹는 상황이다. 이게 출판계 얘기가 아니라 출판사를 운영해봤던 경력이 있는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 얘기예요. 워낙 규모가 작은 출판사이기 때문에 한 1,000만 원만 못 받아도 휘청휘청한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중소형 출판사도 또 부도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2일에 1차 부도가 났고 지난 3일에 최종 부도 처리가 됐는데 지금 보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출판계의 충격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출판계뿐만 아니라 이게 작은 출판사들뿐만 아니라 인접산업, 그러니까 인쇄업체들, 제지업체들, 재본업체들 이게 줄줄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연초 출판계와 인접산업계는 거의 집단 패닉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형 출판사보다 중소형 출판사의 피해가 크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제가 여기서 쓴소리 하나 하자면
대형 출판사들은 베스트셀러가 많잖아요. 예. 그리고 밀어넣는 신간도 많습니다. 예. 이게 일종의 지위가 돼요. 권력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해서 대형 출판사들은 여지껏 도매상으로부터 어음 결제를 받아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 현금으로 받는군요. 그렇습니다. 아. 반면에 매출이 크지 않은 중소형 출판사들의 경우는 당연스럽게 최대 6개월까지 어음을 결제를 받게 돼요. 예. 이게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예. 송인서적으로부터 받을 금액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송인서적에서 받은 어음을 가지고 뭐 인쇄업체라든가 제지업체라든가 이런 것에 결제를 했단 말이죠. 네. 이제 어음 만기가 곧 돌아오게 됩니다. 맞아요. 예, 중소출판사들은 자체 영업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송인서적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송인의 영업을 일임했던 송인 일원화라는 것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신간 영업도 할 수 없는 처지거든요. 책을 내도 팔 수도 없고. 예, 거기다가 곧 돌아올 어음 결제일이 이제 산적해 있습니다. 결국은 앞뒤 다 막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인서적이 부도 날지 모른다는 거 출판계에서 전혀 몰랐나요? 전혀 모르지는 않았어요. 불안불안해 했습니다. 예. 그런데 1차 부도가 난 것이 1월 2일 5시, 오후 5시인데요. 예. 사실은 송인서적은 3시까지, 오후 3시까지도 지방 발송 등 평상시 업무를 계속해 왔어요. 정상 업무를? 예. 이게 유추해보면 물밑에서 송인서적 임원진들이 부도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네. 후문이지만 송인서적 임원들은 현재 집을 모두 판 상태입니다. 정리할 수 있는 재산은 모두 처분해서 이 부도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예. 이렇다 보니까 불안불안해하던 업체들도 연초에 혹시 뭐 그런 일이 있겠어 하면서 좀 회피한 그런 상황들이 보입니다. 뭐 사태가 심각하니까 정부도 대책을 냈습니다. 출판 기금을 통해서 50억 원을 싼 이자로 융자해 준다. 30억 원은 현금으로 지원한다. 이거 갖고 될까요? 일단은 정부 부처가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해 준 것은 출판계 일원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여기서도 쓴소리를 좀 하자면 일단 절차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이라는 곳에서 저리로 이제 융자를 해주게 되었는데요. 50억. 예. 1,000만 원에 한 사람씩 보증인을 요구하고 있다는 후문이 있어요. 예. 시간도 한 달 이상 소요가 되고요. 그래요? 지금 당장 필요한데 거기다가 갖춰야 할 소리도 많고 절차 또한 복잡해집니다. 돈이 오가는 중요한 일인 것은 알겠지만 출판인들 사이에서는 고작 1,000만 원 얻으려고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해야 하냐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높고요. 예.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지원액은 원래 출판사들을 위해서 써야 할 돈으로 적립이 돼 있던 돈이에요. 아, 그렇지 않아도 지원 대상이었다? 그렇습니다. 지원되기로 돼 있던 거? 예. 이걸 마치 추가로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낸다? 그렇습니다. 주차는 어디서 해요? 정부도 여기? 마찬가지인데요. 15일에 네네. 구독기획 출판계 이제 출판사의 책 제작 비용 20억 원, 그리고 도서 구매 비용 10억 원, 뭐 총 30억 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네. 이것도 당겨 쓰는 겁니다. 예산을 당겨 쓰는 것이지 긴급 자금 지원이라고 볼 수 없어요. 새로 편성된 예산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들이 진짜 써야 할 시기가 오면 이미 사용해서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지금 전국이 굉장히 혼란한 상황에서 네. 어떤 상황이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도매상 하나가 3,000곳 출판사 가운데 2,000곳이랑 거래를 하고 도매상 하나가 휘청거리면 출판계 전체가 휘청거리고 네.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유통 시스템, 유통 구조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다른 나라도 이렇게 도매상들이 다 합니까? 다 하는 곳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책이 출간되는 곳에는 도매상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예. 우리와는 전혀 시스템이 다르다고 봐야겠죠. 어떻게 달라요? 미국의 경우는 자본 지배력 때문이겠지만 거대 도매상 몇 곳이 이 도매상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요. 예. 제가 이쯤에 가장 참고할 만한 도매상 시스템은 일본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예. 일본은 오래전부터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가는 거 맞아요? 나 운전을 예. 이게 놀랐을 지금 텐데 어떡하지? 우리나라는 5만여 곳 출판사라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여기는요? 산업도 발달했는데 출판사 수가 5,000개 내외예요. 어허.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괜찮아, 이쪽도. 예, 그리고 이들이 40여 개 이쪽은요? 도매상과 거래를 하고 괜찮아요? 있는데 그중 너무 두 곳이 좁죠?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해서 독과점 같은 부정적인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네. 오히려 출판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원칙들을 세워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는 온라인 서점의 경우는 되게 크고 작은 출판사가 각각 온라인 서점과 직접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일본의 경우는 온라인 서점에서 공급하는 일원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출판계 지금 최대 현안 중에 하나인 공급률 문제를 놓고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어요. 기준이 하나 다 명확하게 네. 세워져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도매상 시스템이 근간이 되기 때문에 출판사들도 마음 놓고 책을 출간할 수 있고 거래할 수 있는,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우리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뭐부터 바꿔야 됩니까?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음결제 관행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음결제 관행은 사실은 이것도 문제인데요. 위탁 판매 제도 때문에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도매상은 출판사로부터 신간을 공급받아서 각 서점에 배본을 대행하는데 이게 일괄 구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탁을 받아서 영업을 대행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출판사들은 모든 책의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급한 책 중에서 각 서점으로 나간 책, 그러니까 확실하게 팔린 것으로 간주되는 책에 한해서만 결제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안 팔리면 반품은 되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도매상은 현금 결제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바꿀 수 있을까요? 바꾸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출판계 유통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자타가 공인하는 출판유통 전문가들도 한국의 출판유통 구조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문가들이 모르면, 그 내부자들이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어떻게 고쳐? 너무 많다라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출판사는 인터넷 서점과는 대개 직거래를 하고 여타 지방 서점으로는 도매상을 이용하는데 도매상에서 또 지방 도매상을 아싸싸. 주차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도착했으니까 방송을 일단 중단할게요. 화장실 가고 싶다.